오늘은 진짜 돈과 큰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내년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하네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요. 172조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172조.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50조가 조금 넘습니다. 65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대한민국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돈이 바로 치매 환자들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돈이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상속 문제가 또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나 서구 사회에서는 유언장이 아주 일상화돼 있다고 하고요. 특히 프랑스는 유언장을 아예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장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상속 때문일 겁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상속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이 같이 느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위해서 바로 이 상속도 전문으로 상속 사건을 또 많이 하셨어요. 신은숙 변호사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속도 이혼만큼 엄청 첨예하죠. 대단히 첨예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 고뇌해서 예. 본인의 자존감이라든가 인격이 훼손됐을 때 화를 낼 것 같지만 네. 본인의 권리, 특히 돈에 대해서 1원이라도 침해된다면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라면 그게 돈 문제잖아요. 예. 빚 때문에 다투지는 않거든요. 포기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예.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갈등이 심하고 절대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돼요. 가족 간의 분쟁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면 될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남 같은 경우 오히려 합의도 잘 되고 재판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건의하면 화해도 잘 합니다. 예. 근데 가족 간에는 그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원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합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소송을 시작하면 완전히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군요. 원수가 돼서 제가 세상에서 못 들어본 욕은 그 상속 사건 법원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법정에서. 거기서요. 그 뭐 XX는 기본이고요. 상대한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리하는 변호사들한테까지 엄청난 폭언을 퍼댑니다. 변호사들한테도요? 네. 같이 동일시해 버리는군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뭐 XX를 변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변호사들 폄훼합니다. 결국 돈 앞에 가족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시작은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괘씸해서 부모님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소송이 1년, 2년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3년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돈 싸움입니다. 결국은요. 네, 1원도 안 뺏기려고 하는 돈 싸움. 가족끼리 이런 또 안 뺏기려고 하는. 맞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상속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돈 문제인데 사례를 좀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의 연을 아예 끊어버린 그런 또 경우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부모가 자녀와 연을 끊은 사례들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이분들은 소송까지는 갈 수는 없는 사안인데 두 분 다 이제 암 말기셨어요. 부모가 다. 네, 어머님, 아버님 다 암 말기셨고 연세가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둘인데 그 자녀한테 상속을 1원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1원도 주고 싶지 않다. 근데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길게 살아 10년도, 5년도 못 살 거다. 1원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미리 상속을 포기하라 갔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못 쓰신대요. 그러니까 이미 부모가 다 본인들이 다 암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못 쓰신다. 그러니까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저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호적을 파달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호적을 파는 제도는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가 보죠? 불가능해요. 저희가 그냥 흔히 말로는 너 호적 파가 뭐 이렇게. 아니,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를 해서 호적을 파기로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너희들이 합의해도 안 돼. 우리나라 제도에선. 그래갖고 호적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군요. 예.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아예 합의까지 합의를 해서 호적을 파기를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다툼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불허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호적 파가라고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네네. 그럼 있는 돈을 다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부모님이 문제인지 예. 자녀가 문제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양쪽 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자녀분들 나이가 이제 40대 전후인데 예.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받기 위해서 엄청 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요즘 자녀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 돈을 마치 나의 돈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얼마 남지 않아 더군다나 이렇게 병도 있으신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명이 어허. 그렇게 상속 호적을 파고 싶다 할 정도로 잘못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좀 있었어요.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결국 그러면은 유언 대용 신탁을 하라고 제가 유언 대용 신탁이요? 신탁을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했죠.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금융기관에 예. 또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이름은 유언 대용 신탁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예. 보험처럼 거기다 그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주거 비용이라든가 식비용이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병원비랑 이런 걸 다 부담하고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재산을 넘기는 거예요. 신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그냥 넘겨버리는 거군요. 거기다가 재산 처분권이나 네. 이런 것들을. 그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확인하는 판결은 아직 안 나왔는데 현재 고등법원까지는 그렇게 대용 신탁을 해서 넘긴 거는 상속법의 규율을 안 받는다. 유류분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예,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그건 확인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자선단체 같은데 기부를 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유류분 소송하면 반은 도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요? 내 재산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토해내야 돼요. 기부해도. 유류분으로. 내가 그러니까 재산이 이제 마지막 재산이 1억 남았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떤 단체 1억을 다 그럼 나는 사회에 헌납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서 1억 다 헌납했는데도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하면 토해내야 돼요. 5천만 원은 그러면은 반은 토해내야 돼요. 자녀들한테 예. 그 단체도 그렇게 황당하겠다.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예. 아직까지는 그거를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누군가 자녀분들 중에 소송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네요. 대법원까지.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무효다 아니다 이제 소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그 계약이 채권 계약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이제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금융기관에서 이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생활비나 이런 건 뭐 편안하게 쓰시고 만약에 남는 돈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 유지를 따라서 이분이 뭐 예를 네네. 들어서 어디 사회기관에 기부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누구한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유지가 아니고 신탁 계약이잖아요. 예. 그걸 넘기고 계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다 쓰고 남으면 이거 자녀한테 어떻게 주라든가 기부를 하라든가 그것까지도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계약 용처까지. 내용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 계약 내용대로요. 네. 그리고 신탁 보수만 그냥 그 금융기관에 그냥 예. 주는 거군요. 네. 그거 자식한테 진짜 주기 싫은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1%도 안 되고요. 대부분은 쓸 돈이 없죠. 그렇죠. 네, 부족하죠. 대부분은 쓸 돈이 없죠. 아주 냉엄한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80대 부부신데 암까지 걸리셨는데 그분은 제 사무실에 3번을 오셨어요. 3번이나요? 네, 근데 올 때마다 이제 병색이 짙어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그분들은 과연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까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건 너무 사적인 영역이니까 뭐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구남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자가 10명이 돼 버리는 그런 사연이 또 있었다고 해요. 두남매셨고 이제 어머님까지 해서 10명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사시던 유일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예. 당시에 그 아파트 가격이 16억이었어요. 오. 16억 정도. 그때가 한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에 16억이면은 16억 어마어마한 거 이었는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둘째 딸한테 증여를 하신 거예요. 생전 증여를 하신 아, 거예요. 생전에요? 생전에 들끼리 이전해 주신 거예요. 아버님, 예, 예. 어머님, 아버님 반반 지분 갖고 계시다가 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차남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아버님 지분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한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요. 예. 근데 그 아버님이 그 둘째 딸한테 그거를 증여를 생전 증여한 이유가 있어요. 예. 둘째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어. 밑에 동생들을 다 대학교까지 졸업시켜서 결혼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모셨고 현재도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온으로 증여를 해준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화딱지 나니까 예. 소송 끝나기도 전에 2분의 1을 또 딸한테 마저 증여해줬어요. 이 괘씸한 녀석들. 아, 본인이 그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갖고 계셨으니까. 예, 그거를 소송 시작하니까 소송 예. 중에 그 딸한테 마저 증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그 둘째 딸한테 다 간 건데 그 소송이 2심을 갔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 다른 자녀들이 가져간 게 1인당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6억의 절반이면 8억을 예. 원래 그 따님 나눠- 둘째 딸한테 줬었는데 예. 그러면은 그거를 원래 8억을 10분의 최소한- 1로 나눠달라 이거였었잖아요. 예. 8천씩은 나눠 가져야 예. 되는데 800만 원 정도. 8천의 절반이니까 최소 4천, 5천은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거가 이제 800만 원 가져간 게 그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눈물이 있군요. 그럼요.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보통 판사님들은 눈물이 있어요. 근데 예.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엄격해요.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구구단이에요. 2인 4, 2, 3은요.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안타깝고 사실 그 둘째 딸이 다 했는데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재판부도 그렇고 저희도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뺄 수 있는 걸 다 빼보자. 예. 하다못해 틀니 비용, 병원비, 일체 그런 거 원래 안 빼거든요. 왜냐면 자기 부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뺀 거예요. 16억 그 나머지 8억에서 비용으로 뺀 그러니까 거예요. 예, 비용을 그때 모셨던 비용에서 굵직굵직한 거 하고 예. 다 뺀 거예요. 빼고 나머지를 이제 n분의 1을 나누니까 이제 8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야, 그 계산하기 정말 어려우셨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건 괜찮았는데 10명 이제 법정에 치열해요. 상속사건 다 와요 법정에. 나머지 형제들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소송 거신 남편 나온 게 아니라 다 와요. 나머지 형제들도 네, 다 다 오고 어머님이 지팡이 짚고 오시는데 이제 두 줄로 앉아요 이렇게 원고표 이렇게 두 줄로 앉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둘째 아들이 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팡이 일부러 다리가 아프시거나 들고 오세요. 예. 근데 둘째 아들이 저기 딱 들어오면은 판사님도 안 무서워요. 벌떡 일어나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 이 자식 그리고 또 막 휘둘르고 따라가면 그 아들은 이쪽으로 돌고 어머님 이쪽으로 돌고 어머머머. 난리도 아닙니다. 법정이 아주. 그래도 판사님이 참으세요. 굉장히 판사님들 그런 거 그 소란 피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싫어하고 엄격하시거든요. 참으세요. 아, 그 사연이 너무 예.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아 근데 뭐 변호사 입장에서 그거 정도는 상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한데 이거. 아니요. 상속 사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구남매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모도 다 모시고 지금 심지어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약하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사례만 짧게 얘기하면 아니요,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가 둘이 있어요. 딸이 직접 낳은 딸이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장자 집안에서 작은 예. 집에서 양자로 된 아들이 있었어요. 아, 예.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상속인으로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아들 3명이 상속인이잖아요. 예. 근데 딸이 욕심이 많아갖고 거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아. 싸우고 난리 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예. 그 어머님이 그 딸하고 안 살고 자기가 난 딸하고 안 살고 그 양자인 아들하고 살았는데 예. 그 가정에서 재산관 나눈 가지고 너무 분란이 커서 그 아들이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그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모시는 과정에서 좋은 재산은 다 딸이 전문직이었어요. 돈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좋은 재산 다 가지고 찌끄레기 별로 재산도 안 되는 건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거를 그 며느리한테 다 증여를 하세요. 고맙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근데 돌아가자마자 딱 3일째 되는 날 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써놨다는 얘기죠. 누구한테요? 딸이 이 며느리한테. 예. 그러니까 딱 3일 만에. 그러니까 소장을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유류분의 기여분 제도가 없다는 거. 기여분은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라고 법원에서 한 2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예. 기여분을 놓으라라고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가 났죠. 기여분이라고 하면은 시어머니를 모신 거. 그렇죠. 그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양을 했다든가 기여한 부분을 선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아니 이 양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요. 아빠를 모시고 엄마도 모시고.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서도 판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어쩌겠습니까? 법이 이런 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그분 얼굴을 보면 그 원고를 보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변호사만 하고 한마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못 봤는데 대리인만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도- 본인은 안 나오고 네, 그 딸은 해도 차마 못 오겠죠.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너무한다. 엄마 얼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상속 사건에서는 뭐 돌아가셨는데 상속 사건에서는 그 양심이라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건 좀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니 남한테도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저기 하는데. 남한테는 한데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에는 안 해요. 내 거니까. 자녀들 생각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부모님들이 늙어 가시잖아요. 예. 그 부모님들이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거 내 돈인데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내 돈 될 걸 부모님이 쓴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너무 다 끔찍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아니요, 사건을- 실제로 자녀들이 저한테 부모님이 돈을 막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자기의 상속권을 원인으로 해서 가처분해 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째려보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돌려요. 참. 아니 그 아까 상속인이 10명 있었던 것도 결국 차남이 네. 생전에 증여했던 거에 대해서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걸 또 문제 문제 제기를 제기한 할 거고. 수가 없어요. 생전에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먹든 누구한테 주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만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남도 돌아가시길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하고 그게 2심까지 갔잖아요. 예. 양쪽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800만 원 받았다는 거죠? 받아가고 저희 변호사비 2배를 물어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둘째 딸 변호사비까지 네, 다 다 둘째 물어냈네요. 아들이 그러면은 다 물어내야 되는. 네. 결국은 덤터기를 썼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이제. 곱게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 또 방금 얘기했던 그 사연은 또 좀 굉장히 좀 약간 서글프네요. 그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꼭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러네요, 진짜. 그분 전문직인데 지금 잘 살고 계시나 몰라요. 글쎄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모인 재산 갖고 벌 받아라. 뭐 이렇게 기원하는 수밖에 없죠. 뭐. 이거 참 정말 너무 냉정하네요. 돈 네. 앞에서. 너무하죠. 너무하네요,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이 현금을 눈앞에 보여주면 4억 정도는 괜찮나 봐. 뭐 이런 또 사연이 있었다고 해요. 현금 실현한 사람 없죠. 당연히 현금이 그죠. 좋죠. 표적이 약속어음보다. 툭 예. 어떤 거냐면 유류분이라는 거는 구구단이에요. 그래서 예. 2, 4, 8, 2, 5, 10에서 이렇게 재산이 나면 딱 떨어져요. 얼마 이렇게. 예. 그래서 합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뭐 1,000만 원만 더 안 준다 그래도 합의 안 합니다. 판결 받겠습니다. 이제 붙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경매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사안은 저희가 이제 피고 쪽이었고 예. 원고 쪽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나가 살면서 이게 상속이 벌어진지 몰랐어요. 뒤늦게 하시고 이제 자산가였나 봐요 아버님이. 뒤늦게 알고 이제 유류분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4억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쪽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워낙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20억을 저한테 현금을 딱 갖다 주면서 예. 이거 가지고 20억에 합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다른 분한테 20억으로 그냥 합의를 합의를 하자. 해달라. 근데 제가 안 됩니다. 유럽은 안 될 겁니다. 누구하고 4억을 포기하겠습니까? 원래 24억을 줘야 네. 되는데 20억 현금으로. 그래서 예. 그거를 통장에 딱 넣어놓고 그 입금 내역서를 상대방 변호사실에 딱 보여주고 입금 들어와 있다. 오늘 합의 예. 보면 이거 바로 쏜다.
그리고 시작을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시라. 예. 이거 안 받아들이시면 우리 뭐 배째라 하면은 압류하시고 또 경매 가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성공법시비도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이러지 예.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로 저희가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4억을 절감해 드렸죠. 제 입장에서는. 아, 바로 그거를 그러면은 그 미국에 계셨던 그분이 그러면은 그 자녀분이 보통 그냥 이제 오시진 않아도 통화를 하면서 계속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케이 이런 사인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거 확인해서 이제 변호사가 사인을 하죠. 야, 그럼 24억을 원래는 나눠줬어야 되는데 네. 20억으로. 네. 야, 그게 현금이니까 가능했을 것 현금이가 같습니다. 가능해서 보통 이제 돈 있는 분들이 참 돈을 쉽게 보는 게 현금 들고 지금 바로 줄게. 그럼 다 그거 현혹돼서 이제 다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 협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금의 힘이죠. 재판에 가게 되면 뭐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되면 24억 원을 줘야 돼요. 그럼 방법 뺄 받을 방법이 수는 없어요. 있지만 예. 이 사람 입장에서도 예.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나중에 본다면 집행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변호사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를 설득하게 되죠. 야, 뭐 경매 가고 하느니 일찍 끝내시죠. 이렇게. 통 크시네요. 근데 20억 현금 쫙. 아,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소송하다 보면 부자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야, 전국에 이 첩 그러니까 다른 네. 부인 그 저기 부인이 아니죠. 첩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첩이죠. 예. 첩이 있었던 권력가분 사연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분 상속은 네.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가들 예. 이제 전국에 첩이 있으신데 하나같이 이뻐요. 그 당시에 이제 요정 이런 게 있던 예. 시절이니까 거기 있던 이제 젊은 아가씨들 이런 아가씨들에서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예. 그 당사자분 그 엄마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면 평범한데 옛날 사진 보여주면 이게 기절할 정도로 이뻐요. 아,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데를 본처분 같은 경우가 거기에 전국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예. 인지소송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인지청구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고 인지청구를 하고 이제 유류분 청구 들어가는 사안이었거든요. 예, 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본처 사이의 자녀들은 회사도 갖고 있고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조회를 찾아보니까 돌아가신 분 그 실버타운에 전세 보증금 6억이 전 재산 딱 하나 그거 남겼어요. 물론 아니 그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전국의 첩을 다 갖고 있는 정도의 권세와 부도 엄청났을 텐데 돌아가실 땐 결국 실버타운 보증금 6억이요? 왜냐하면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한량이고 하셨던 분들이 말년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첩을 두고 이렇게 사는 동안 가정엔 소홀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예. 어머님의 한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머니 편에 서서 굉장히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예. 이제 60대가 넘었으면은 왜 꼭 상속 분쟁이나 재혼 가정이 이제 깨지게 되냐면 회계 본능처럼 자산가들이 자신의 그 자산을 자기의 혈육한테 자꾸 미리 주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재혼한 여자 입장에서 노후가 불안하니까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주게 되는 이유가 젊어서 내가 했던 부분을 이제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예. 편에 서서 미리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아. 또 본처 입장에서는 당신을 어떻게 믿어? 내놔. 어. 그래가지고 다 넘겨주고 딱 하나 그거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본처분하고 그 자녀분들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그 기존에 부를 축적했으니까 괜찮은데 돌아가신 권세가의 첩의 이 자녀들은, 첩과 첩의 예, 자녀분들은 그러면 첩은 아예 갈 권리가 없고 아예 권리가 없어요? 혼인신고 안 하면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고 동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요? 아니 자녀까지도 있는데? 과거의 호조 혼인관계 증명서에 법률상 부부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만 자녀는 그 인지를 안 했다 그래도 돌아가신 다음에 하셔도 되거든요. 예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회를 100방으로 했는데 재산이 별로 드러나는 게 없고 요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하면 5년밖에 안 나옵니다. 아, 사실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거 재산을 추적해내는 게 어려워요. 현실적에서 거의 못 찾았습니다. 그분들도 결국 이 권세가의 자녀이긴 한데 네. 그건 확실한데 그 6억 원을 가지고 그러면은 다 나눠야 되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 유류분 청구 들어온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선 저희가 계산해서 가져왔죠.
그것도 또 계산해요. 6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다 못 가져옵니다. 아, 다른 자녀분하고 또 저기를 해야 되는구나. 예. 아, 본처분하고 또 이렇게 또 그거를 빼고 계산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유류분을 다 빼고 가져오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요즘에 고령 사회가 되니까 아까 뭐 제가 모두에도 치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실 고령 사회에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뭐 간호사분들도 있고 전직 간호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집에 들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있고요. 예. 병원에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사실 사랑이 싹 트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어요. 꽤 있어. 아주 희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본인의 남은 재산이 이게 많든 적든 전체를 내가 그 요양보호사한테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시는 경우, 그다음에 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나중에 사후에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후에 소송이 들어가서 이제 사실조회를 들어가 보면 아버님이 이제 사이좋게 손잡고 가셔서 혼인신고를 직접 하셨어요. 자필로. 그다음에 자녀들이 문제를 삼을까봐 공증도 해놓으시고 어떻게 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서류를 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그렇고 유언도 그렇고 이걸 다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공중유언을 통해서. 근데 이제 가끔 사례에서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요양병원에 있는 달력 있잖아요. 예. 그걸 하나 북 뜯어갖고 뒷면에다 유언장을 쓰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요건만 갖추면 유효합니다. 자필 유언장 요건만 갖추면 유효해요. 그게 뭐 달력이든 아니든 아니든 뭐 휴지에 썼든 어디에 썼든 예, 요건만 갖추면 명확합니다. 유언장이라고 안 써도 돼. 내용만 딱 봐도 유언장이면 돼요. 나의 재산을 뭐 엄성섭에게 다 준다. 이름, 주소, 그다음에 도장, 날짜 딱 그것만 쓰면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막도장이면 됩니다. 막도장이라도 돼요? 네. 서명도 되고요? 사인은 안 됩니다. 아, 사인은 안 네, 되고. 개인적인 상담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아, 사인은 안 되고 사인 안 무조건 됩니다. 도장이어야 네, 되는. 도장이어야 됩니다. 유언장은 무조건 도장이어야 네, 근데 된다. 판례에 보면 이렇게 지문 무인도 된다라는 게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지문이 달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꽤 있으시죠. 도장 그냥 막도장 딱 찍으시면 돼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예,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본인이 인지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그래서 있겠군요. 그걸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의사의 진단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마비가 돼도 돼요. 예. 정신만 멀쩡하시면 돼서 판례로는 이런 거 맞지 않까 눈만 이렇게 깜빡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의식이 예.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라는 유언장을 쓰고 있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초기 치매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사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한 순간에 뭐 의사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공중을 하겠지만 예. 그런 분이 공중유언 하겠다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래요? 왜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막 다툼의 여지가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무슨 뭐 정신이 진짜 있었는지 그다음에 인지가 왜냐면 있었는지 질문을 하면은 그럼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인지력은 문제가 없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한테 확실한 그런 진단서를 받아와라. 근데 보통 발급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하지만 없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합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중법인에서 잘 안 합니다. 그 요양보호사나 아니면은 그 간호해 주시던 분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 경우에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상속받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일단 혼인 신고가 됐느냐? 아니에요. 혼인신고가 되면은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권이 있는 거고 예. 그분들한테 재산을 직접 넘긴다니까. 예. 집 명의라에 넘겨줘요. 어허. 넘겨주고 통장은 통째로 줍니다. 예. 그것도 이제 법무사실 가서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공증을 해서 주는데 이면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고 돌아가시기를 앞두고 나서 자녀들은 안 오죠. 예. 전화 오면 돈 필요하다는 얘기나 하죠. 그래도 호시탐탐 내가 좀 돈 가지고 갈 생각만 하는데 예.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 직업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지만 그 정성, 노력, 나를 위한 배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거조차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전 재산을 다 줄 만큼.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돼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그러니까 직업적인 배려조차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반면에 또
자녀들이 요즘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이빙 때서 푹 날아 들어가듯이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서로 들어가려고 들어요. 그 집에 가서 모시려고. 네. 그걸 떠나서 납치도 해가요. 예? 진짜로 납치도 해가요, 자녀가.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진짜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자녀한테 이미 전 재산이 다 가 있어요. 그걸 주신 건지 막 갖다 찍은 건지.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도장을 훔쳐다 찍었다 그러고 예. 그 자녀는 주셨다 그러고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거나 그 자녀한테 대부분의 재산이 가는 건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셨던 뭐 그게 뭐 아까 뭐 납치라는 표현까지도 쓰시긴 하셨는데. 진짜 납치해 간다니까요. 왜냐하면요 구차 불러가지고 문 따고 자녀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냥 싹 잠적해 버린다니까. 그게 납치지 뭐예요? 그래서 한 살에서는 다른 분이 찾아갔는데 야차야차 물어 찾아갔어요. 예. 아파트 1층이었대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어주니까 베란다에서 벽돌 들고 올라가서 그 베란다 유리창 깨고 예.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돌보질 않아갖고 그 욕창이 생겨서 구더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머머. 자기가 모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 살던 집 등기 떼어보니까 그 자녀가 다 가져간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는 가져갔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줬다 그러는데. 근데 줬다고 하기에는 어머니의 현 그렇죠. 상황이 의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 드라마의 일이 아니군요. 드라마는 조금 순화시킨다니까요. 실질은 더 지옥입니다. 와. 상속은 뭐 돈 전쟁이고 형제 아니에요.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재산 내 돈 찾아간다는 권리의식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 엄마를 그렇게 데려가 놓고선 방치해 지금 놓고. 거기 걱정할 게 아니라 아직 예.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 그 돈 어떡할 거예요?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제 명의로 된 게 뭐 집도 없고 뭐 아무 앞으로 올 거잖아요. 어떻게 좀 뭐 잘 자산이 좀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